서울에 번화한 강남 한복판. 눈부신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그곳에 제우스 그룹의 본사가 위풍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제우스 그룹은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축 중 하나로 혁신적인 기술과 과감한 투자로 수년째 업계 선두를 지키고 있었다. 그 제우스 그룹의 심장부에는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젊은 CEO 이도현이 있었다. 이도현은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냉철한 판단력과 비범한 통찰력으로 그룹을 이끌어왔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가우리만큼 날카로웠고 모든 결정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으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그룹의 모든 직원들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다. 그의 명성은 얼음 같은 CEO로 통했으며 그의 지시 한마디는 제우스 그룹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의 지독한 카리스마는 모든 것을 압도했고 누구도 그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도현에게는 그 어떤 부와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지독하고 은밀한 고통이 하나 있었다. 바로 식사 문제였다. 몇 년 전부터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었다. 세상의 어떤 요리도 그의 입맛에 맞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먹으려 들면 극심한 구토와 메스꺼움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생각했지만 수많은 명의들을 찾아다니고 온갖 검사를 받아봐도 원인은 오리무중이었다. 그의 몸은 점점 말라갔고 차가우리만큼 완벽했던 그의 외모에도 서서히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에게 영양제를 주입하는 것으로 간신히 생명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장님, 오늘 점심은 특별히 호텔 셰프를 모셔왔습니다. 프랑스에서 미슐랭 별을 받은 분이십니다. 비서실장 박영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식사를 권했다. 박영준은 이도현의 그림자이자 오른팔로 그의 모든 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도현은 테이블 위에 놓인 화려한 요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푸아그라, 캐비아, 트러플 등 최고급 식재료로 만들어진 예술작품 같은 음식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역겨운 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올리려다 이내 포기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됐네, 박비서.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집히는군. 도연의 목소리는 힘없이 가라앉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요한 미팅에서 쓰러지겠어. 박비서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도연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점에서 CEO가 영양실조로 쓰러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장님, 혹시 다른 방도를 찾아봐야 할까요? 민간 요법이라도.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도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소리. 이미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네. 이젠 그냥 체념할 뿐이야. 도연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식사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삶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평소처럼 영양제 주사를 맞은 후 억지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의 속은 여전히 불편했고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불면증은 그의 몸을 더욱 쇠약하게 만들었다. 그는 꿈속에서도 음식을 거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제우스 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도연이 예정된 이사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그의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박 비서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급히 도연의 집으로 향했다. 도연의 고급 펜트하우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박 비서는 비상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은 어수선했고 침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박 비서가 침실 안으로 들어서자 도연은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사장님, 박 비서는 혼비백산하여 도연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미동도 없었다. 박 비서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도연은 응급실로 실려갔다. 병원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도연의 상태는 심각했다. 극심한 영양실조로 인해 장기 기능이 저하되고 있었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박 비서는 망연자실했다. 즈스 그룹의 미래는 한순간에 암흑 속에 갇히는 듯했다. 그때 중환자실 문 밖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박 비서가 고개를 돌리자 한 간호사가 작은 여자아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아이는 대략 7, 10살 정도로 보였고 다소 낡았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아가,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그리고 이 음식은 환자분에게 드릴 수 없어. 간호사가 아이를 말렸다. 하지만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호사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안 돼요, 이 아저씨. 이거 안 드시면 죽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 아저씨는 다른 건 못 드시고 이것만 드셔야 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진심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박 비서는 아이의 말에 귀를 의심했다. 이 아저씨는 다른 건 못 드시고 이것만 드셔야 해요. 마치 도연의 고통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말이었다. 아가, 너 이 환자분과 아는 사이니? 박 비서가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아저씨는 제가 매일 아침 병원 식당 앞에서 도시락 파는 걸 아세요. 제가 아저씨 쓰러지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예요. 아이의 이름은 수아였다. 그녀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매일 아침 할머니가 만드신 도시락을 병원 앞에서 팔아 생계를 돕고 있었다. 도연은 몇 번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올 때 수아가 도시락을 파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늘 그녀를 무시하고 지나쳤지만 수아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사실까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박 비서는 수아의 도시락을 건네받았다. 평범한 가정식 도시락이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잡채 등 소박한 반찬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끌림이 박 비서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사에게 도시락을 보여주었다. 의사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다. 지금 환자분은 의식불명 상태이시고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도시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사 선생님, 이 아이가 저에게 이 도시락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사장님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 비서는 필사적으로 설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역력했다. 결국 의사는 박 비서의 간절함에 못 이겨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열었다. 그리고 작은 숟가락으로 김치찌개 국물을 떠서 도연의 입술에 아주 조금 흘려 넣어주었다. 모두가 숨죽인 채 도연의 반응을 기다렸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역시
안 되겠군요.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도연의 미동도 없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다. 마치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의사와 박 비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장님, 반응이 있습니다. 박 비서가 흥분하여 소리쳤다. 의사는 다시 한번 숟가락으로 김치찌개 국물을 떠서 도연의 입에 넣어주었다. 이번에는 도연의 목을 대가 움직였다. 그가 국물을 삼킨 것이다. 그리고 곧이어 그의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의 숨소리도 조금 더 규칙적으로 변했다.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돼.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도연은 계속해서 김치찌개 국물을 조금씩 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는 듯했다. 몇 분 후, 그는 간신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분명히 초점이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찾아낸 것은 박 비서의 얼굴이었다. 박 비서, 도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분명히 그의 목소리였다. 박 비서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사장님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도연은 희미하게 코끝에 맴도는 김치찌개의 구수한 냄새를 맡았다. 수년간 그를 괴롭혔던 구토 증세나 메스꺼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텅 빈 속은 그 냄새를 갈구하고 있었다. 그는 간신히 손을 들어 도시락이 놓인 테이블을 가리켰다. 이거 뭐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약했지만 그 속에는 생에 대한 강한 갈구가 담겨 있었다. 박 비서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수많은 최고급 요리사들과 의료진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겨우 7살짜리 여자아이가 만든 소박한 도시락이 해결한 것이다. 그는 윤아의 존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아이는 이도현의 생명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이한 인연은 주스 그룹의 CEO와 평범한 소녀의 삶을 영원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다. 기적 같은 회복이었다. 이도현은 수아의 도시락을 통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그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텅 비었던 위장은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받아들였고 그의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병원 의료진은 이 믿을 수 없는 현상 앞에서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다. 모든 의학적 설명을 뛰어넘는 기적이었다. 이도현은 의식을 되찾자마자 수아를 찾았다. 박영준 비서실장은 도연의 침대 곁에 서서 수아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수아는 쑥스러워하며 중환자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작은 눈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이리 오렴 아가. 도연은 평소에 차가운 목소리 대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아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함께 무언가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도연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낡았지만 깨끗한 옷, 반짝이는 눈망울, 그리고 순수한 미소.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졌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저씨가 제 도시락 안 드시면 죽는다고 해서요. 할머니가 음식은 정성껏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녀의 순진한 말에 도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수아의 손에 들린 도시락을 보았다. 이거 네가 직접 만든 거니? 네 아저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계란말이에 하트도 그렸어요.
수아는 도시락 뚜껑을 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도시락 안에는 정성껏 만들어진 계란말이에 서툰 글씨로 그려진 하트 모양이 선명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어 계란말이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계란말이가 그의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렸다. 수년간 그를 괴롭혔던 구토 증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히려 그의 텅 빈 속은 허기짐을 느끼며 음식을 갈구했다. 그는 게 눈 감추듯 도시락을 비웠다. 수아는 그런 도연의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도연은 수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어색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박 비서는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얼음 같은 CEO 이도현이 하나의 앞에서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다니. 그것은 그에게도 충격적인 변화였다. 도연은 수아의 존재가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수에게 매일 식사를 부탁했고 수아는 기꺼이 도연의 전속 요리사가 되어주었다. 매일 아침 수아는 도연의 병실로 따뜻한 도시락을 가져왔고 도연은 그녀가 만든 음식만을 섭취할 수 있었다. 수아의 소박한 음식들은 도연의 몸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도연의 건강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었다. 며칠 후 그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며칠 더 지나지 않아 퇴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식사 문제는 여전히 수에게 의존해야만 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최고급 요리도 먹을 수 없었고 오직 수아가 만든 음식만을 섭취할 수 있었다. 이 기이한 상황은 도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퇴원 후 도연은 수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녀가 다니는 학교에 최고급 시설을 지원하고 그녀의 할머니에게도 생활비를 제공했다. 수아와 할머니는 도연의 호의에 감격했지만 도연은 단순히 보답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아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생명줄이었고 동시에 그의 삶에 들어온 유일한 따뜻한 빛이었다. 도연은 수아를 더 가까이 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가 만든 음식을 매일 먹어야 했고 그녀의 순수한 존재는 그의 삶에 큰 위안을 주었다. 그는 수아의 할머니에게 수아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장님, 저도 수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수아는 저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도연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강압적으로 수아를 데려올 생각이 없었다. 그는 진심으로 수아를 돌보고 싶었고 그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다. 할머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수아를 할머님과 떼어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머님께서도 저희 저택으로 함께 오시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최고급 의료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두 분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아의 건강과 교육은 물론 할머님의 건강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연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할머니는 도연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도연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수아와 함께 도연의 저택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도연의 저택은 숲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 위치한 대저택이었다. 수아와 할머니는 그곳에서 최고의 보살핌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수아는 저택에서 도연의 식사를 전담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도연의 식단을 준비했고 도연은 그녀가 만든 음식만을 섭취할 수 있었다. 수아의 소박한 음식들은 도연의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시켰고
그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다. 그는 다시 주스그룹의 냉철한 CEO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수아라는 작은 존재가 따뜻한 빛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도연은 수아를 위해 저택 한편에 그녀만의 놀이방을 만들어 주었고 최고급 장난감과 책들을 채워주었다. 그는 수아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수아의 교육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 전담 교사를 고용하여 수아가 뒤처지지 않도록 도왔고 수아는 명석한 두뇌와 밝은 성격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연은 수에게 단순한 생명의 은인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수아는 도연의 곁에서 스스럼 없이 장난을 치고 그의 차가운 표정을 웃음으로 녹여주었다. 도연은 수아를 통해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복잡한 수치와 날카로운 분석들이 그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때 서재 문이 살짝 열리고 작은 그림자가 들어섰다. 수아였다. 아저씨, 아직도 일하세요? 수아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손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도연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고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응, 수아, 잠시만 더 하면 돼. 늦은 시간에 왜 안 자고 나왔니? 아저씨 혼자 계실 것 같아서요. 우유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따뜻한 우유 마시면 잠이 잘 온대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우유를 도연의 책상 위에 놓았다. 도연은 따뜻한 우유잔을 손에 쥐었다.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아의 작은 손을 잡았다. 수아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때 도연의 시선이 수아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에 멈췄다. 희미하지만 선명한 흉터였다. 마치 어릴 적 다쳤던 상처처럼 보였다. 수아야, 이 흉터는 뭐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이거요, 어릴 때 넘어져서 다쳤대요. 엄마가 그랬는데. 그녀는 말을 흐렸다. 수아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할머니는 수아의 엄마가 어릴 적 돌아가셨다고 말해 주었다. 도연은 수아의 말을 듣자마자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 흉터는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아주 오래전 보았던 어떤 이미지와 흡사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오래전 자신에게도 그렇게 작은 손목 흉터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도 희미하고 흐릿해서 잡히지 않았다. 수아의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다고 했지? 도연은 박 비서에게 물었다. 박 비서는 수아의 신원 조사를 통해 얻었던 정보를 떠올렸다. 네, 사장님. 수아의 어머니는 7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수아는 1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7년 전, 1살, 도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7년 전은 그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점이었다. 그의 삶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은 그날, 도연은 서재를 나와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자 낡은 사진첩이 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펼쳤다. 사진첩 안에는 잊고 지냈던 과거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그의 손이 멈췄다. 그곳에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녀의 손목에는 수아의 것과 똑같은 작은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이름은 최유진, 도연이 젊은 시절 열렬히 사랑했던 여인이자 갑작스럽게
그의 곁을 떠났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유진은 7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도연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도연의 머릿속에서 잊고 지냈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려왔다. 유진과의 짧았던 만남. 그리고 그녀가 떠나기 전 자신에게 했던 의미심장한 말.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어요. 도연은 그때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수아의 존재와 유진의 흉터, 그리고 7년 전의 시간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었다. 도연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 유진의 얼굴과 수아의 얼굴이 겹쳐졌다. 눈, 코, 입, 미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리고 수아의 손목에 있는 흉터.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수아, 설마. 도연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의 삶을 지배했던 냉철함과 이성적인 판단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찾아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직감했다. 이도현의 머릿속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했다. 최유진. 7년 전 갑작스럽게 그의 곁을 떠났던 여인. 그리고 수아. 그의 생명을 구원한 작은 아이. 이 두 존재가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끔찍하고도 아름다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은 유진의 사진을 든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진 속 유진의 따뜻한 미소와 수아의 순수한 얼굴이 교차하며 그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수아, 내 딸이라고. 그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냉철하고 이성적이었던 CEO 이도현의 세계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오직 성공만을 좇으며 차갑게 살아왔던 시간들. 유진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겼을 때 그는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했던 것이다. 후회와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무지함 때문에 소중한 딸의 존재를 7년 동안이나 알지 못하고 방치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도연은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유진의 사진과 수아의 그림을 번갈아 보았다. 수아의 그림에는 항상 밝은 햇살과 따뜻한 색채가 가득했다. 그것은 그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내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는 수아를 자신의 딸로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어선 운명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생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메마른 영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다른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박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박 비서, 최유진 씨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조사하게. 7년 전 그녀의 사고 기록, 가족 관계, 그리고 그녀가 나와 헤어진 후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조사하게. 박 비서는 도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랐다. 그는 사장님이 최유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수년 동안 보아왔었다. 그러나 지금 도연의 얼굴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어떤 강한 결의가 엿보였다. 네, 사장님. 하지만 갑자기 왜 최유진 씨를?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수아의 그림을 박 비서에게 내밀었다. 이 아이가 내 딸일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폭풍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박 비서는 수아의 그림과 도연의 표정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곧바로 도연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즈스그룹의 정보망과 박 비서의 수십 년 경력은 최유진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 총동원되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7년 전 최유진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사고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다. 사고 현장에 CCTV는 우연히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도 사라져 있었다. 게다가 유진의 시신은 화장되었으며 유족들은 그녀의 죽음에 대해 함구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유진이 사고를 당하기 불과 몇 달 전 그녀가 비밀리에 출산을 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이었다. 당시 출생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이는 유진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호시설에 맡겨진 후 곧바로 입양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입양된 아이의 이름은 수아였다. 사장님, 이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최유진 씨는 사망 당시 임신 중이었고 사고 직전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수아 양입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연은 탁자에 놓인 서류들을 꽉 움켜쥐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심장을 찢는 듯했다. 유진의 죽음 뒤에는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수아를 자신에게서 숨기려 했던 세력이 분명히 존재했다.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거지? 누가 유진을 죽이고 수아를 빼돌린 거야? 도연의 눈빛은 살기등등하게 빛났다. 그의 냉철함은 분노로 변해 활활 타올랐다. 그는 즈스그룹의 CEO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맹세했다. 조사망은 더욱 넓혀졌다. 최유진의 죽음을 조사했던 경찰관들, 그녀의 시신을 처리했던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수아의 입양 과정을 담당했던 사람들까지 모든 관련자들이 재조사 대상에 올랐다. 도연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려 했다. 그때 박 비서가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들고 도연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최유진 씨의 사망 당시 경찰 조사를 담당했던 형사가 몇 년 전 의문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도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의문사 우연치고는 너무 많군. 그의 죽음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군. 수사가 진행될수록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났다. 최유진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거대한 세력이 숨어 있었다. 이도현은 최유진의 사고 당일 그녀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인물 목록을 입수했다. 그중 한 명의 이름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장석준. 즈스그룹의 오랜 경쟁사이자 도연의 숙적이었던 타이탄그룹의 CEO였다. 장석준은 도연과 사업적으로 수많은 마찰을 빚어왔으며 도연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장석준. 도연의 입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유진은 장석준의 비서로 잠시 일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유진은 도연과 장석준 사이에 중요한 비리를 알게 되었고 장석준은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유진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아이마저도 자신에게서 빼앗아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 했던 것이다. 분노가 도연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는 장석준이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장 잔혹한 방법을 택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에게서 유진을 빼앗고 수아의 존재마저 숨겼던 것이다. 그는
강성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의 축이었다. 장석준을 철저히 조사하게, 그의 모든 비리와 불법적인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 그리고 7년 전 유진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찾아내 그를 법정에 세울 거야.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 비서는 도연의 눈빛에서 전에 없던 냉혹함을 보았다. 그는 이도현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 딸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수아는 여전히 도연의 곁에서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식사를 챙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음모의 희생자였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거대한 싸움을 시작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도연은 수아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그는 수아의 순수한 미소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유진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타이탄 그룹과 장석준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었다. 즈스 그룹과 타이탄 그룹의 대결은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 정의, 그리고 한 가족의 비극적인 운명이 얽힌 거대한 전쟁이었다. 이도현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딸 수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도현은 젤스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장석준이라는 이름 세 글자만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유진의 죽음과 수아의 비극 뒤에 감춰진 거대한 악의 그림자. 그는 타이탄 그룹의 수장인 장석준이 가진 막강한 권력과 교활한 술수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그의 결의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장석준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맹세했다. 박 비서, 장석준의 모든 사업 비리, 개인적인 약점, 그리고 7년 전 최유진 씨 사고와 관련된 모든 연결고리를 찾아내게, 즈스 그룹의 모든 법무팀과 회계팀을 동원해서라도 그의 숨겨진 비자금 흐름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해. 사설 탐정은 물론 필요하다면 전 세계의 정보망을 동원하게.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냉혹함이 담겨 있었다. 박 비서는 도연의 눈빛에서 전에 없던 잔혹한 결의를 읽었다. 그는 도연이 장석준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을 직감했다. 사장님, 장석준은 매우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면서도 교묘하게 모든 증거를 인멸합니다. 게다가 그의 뒤에는 막강한 정치권과 재계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즈스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박 비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알고 있네. 도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어. 그는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고 내 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어. 이 전쟁은 피할 수 없어. 지스그룹의 운명은 물론 내 딸의 미래까지 걸려있는 싸움이야. 도연은 즉시 장석준을 압박할 전략을 세웠다. 그는 먼저 타이탄 그룹의 핵심 사업 분야인 IT 산업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이는 타이탄 그룹의 주가를 흔들고 장석준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공격이었다. 즈스그룹의 공격적인 행보의 시장은 술렁였고 타이탄 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장석준은 도연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소를 흘렸다. 겨우 이런 하찮은 수법으로 나를 흔들 수 있을 줄 알았나, 이도현.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지. 장석준은 즉시 언론 플레이를 통해 도연의 공격을 역이용했다.
그는 지스그룹이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난했고, 언론은 두 거대 그룹 간의 치열한 전쟁을 대서특필했다. 여론은 뜨거웠고 도연은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도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바였다. 그는 장석준의 방역이 시작되자마자 그의 숨통을 조일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내부 고발이었다. 제우스 그룹의 법무팀과 사설 탐정들은 장석준의 숨겨진 비자금 흐름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증거를 확보했다. 도연은 이 증거들을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했다. 검찰은 처음에는 대기업 간의 단순한 경쟁으로 치부했지만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강력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타이탄 그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의 내사 소식이 보도되자 타이탄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장석준의 입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도연, 내 놈이 감히 나를 건드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있나. 감히 타이탄 그룹을 흔들려고 해. 이 모든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장석준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묻어 있었다. 후회할 사람은 너야. 장석준. 도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것뿐이야. 조이, 웃기는 소리.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최유진, 그 계집애는 스스로 자멸한 것뿐이야. 내 놈은 평생 딸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갈 운명이었어. 감히 내 놈 따위가 내게 대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장석준은 유진과 수아의 이름을 들먹이며 도연의 분노를 자극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네가 유진을 죽이고 수아를 내게서 빼돌렸다는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 네 놈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내 법정에 세울 거야. 네 놈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장석준은 도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잠시 당황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증거 웃기는 소리. 세상에 완벽한 증거 따위는 없어.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을 거다. 나는 이 세상의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야. 내 놈은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전화가 끊긴 후 도연은 자신의 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는 장석준이 가진 또 다른 약점, 바로 그의 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장석준에게는 장남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방탕한 생활과 마약 문제로 장석준의 골칫덩어리였다. 도연은 이 약점을 이용하여 장석준을 압박할 계획이었다. 한편 장석준은 도연의 방역에 맞서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검찰 수사를 막으려 했다. 그는 정치권 인사들에게 로비를 펼쳤고 언론을 조작하여 도연을 비방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묻어버리려 했다. 이때 지스그룹의 회장인 이도현의 아버지 이강철이 이 전쟁에 개입했다. 이강철은 냉철하고 노련한 사업가로 도연이 가진 카리스마의 원천이었다. 그는 도연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장석준과의 전쟁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들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을 보고 결국 그의 편에 섰다. 도연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라. 네가 이토록 장석준에게 모든 것을 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강철 회장의 목소리는 위험이 있었다. 도연은 아버지에게 최유진의 죽음과 수아의 존재에 대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강철 회장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유진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자신의 손녀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장석준 그놈이 감히 이런 짓을 벌여 내 아들과
내 손녀의 삶을 망치려 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강철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아들 도연의 편에 서서 장석준과의 전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이강철 회장의 개입으로 제우스그룹의 전력은 더욱 강력해졌다. 이강철 회장은 자신의 오랜 인맥과 경험을 동원하여 장석준의 비리를 더욱 깊이 파헤쳤고 그의 비자금 네트워크를 뿌리째 뽑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장석준의 아들이 연루된 마약 문제까지 파고들었다. 장석준은 사면촉에 몰렸다. 검찰 수사는 점점 그를 옥죄어왔고 언론은 그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연일 보도했다. 그의 아들마저 마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장석준은 궁지에 몰렸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다.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걸고 도연에게 방역할 준비를 했다. 장석준은 도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노리기로 했다. 바로 수아였다. 그는 수아를 납치하여 도연을 협박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들을 없애려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도연의 저택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이도현은 장석준의 다음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장석준의 잔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박 비서에게 수아의 경호를 강화하고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장석준의 교활함은 예상 밖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수아는 저택 정원에서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었다. 그때 정원 담장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수아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자 그곳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예쁜 인형이 들어 있었다. 수아는 아무런 의심 없이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상자 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수아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상자 안에는 수면가스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장석준의 부하들은 쓰러진 수아를 재빨리 채에 태워 도주했다.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최고 수준이었지만 그들은 아이의 순수함을 이용한 것이다. 도연은 저녁 식사 시간에 수아가 보이지 않자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급히 수아를 찾기 시작했고 박 비서와 경호원들은 저택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정원 한 구석에서 텅 비어있는 상자와 함께 수아가 가지고 놀던 강아지의 목걸이를 발견했다. 도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수아가 납치됐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장석준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열한 방법이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장석준이었다. 도연은 이를 악물고 전화를 받았다. 이도연, 내 딸은 안녕하신가? 내 딸을 살리고 싶다면 네가 가진 모든 증거를 포기하고 검찰 수사를 중단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네 딸은 영원히 내 소나귀에 있을 것이다. 장석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악마적인 웃음이 섞여 있었다. 도연의 주먹이 분노에 가득 차 떨렸다. 그는 지금 당장 장석준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수아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그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장석준, 내 놈이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 내 놈은 끝까지 악마로구나. 좋다. 내가 내 놈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하지만 수아를 해치기라도 한다면 내 놈은 살아남지 못할 거야. 내가 내 손으로 내 놈을 지옥으로 보낼 테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는 폭발 직전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전화가 끊긴 후 도연은 모든 것을 걸고 수아를 구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장석준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며 그의 은신처를 파악할 생각이었다. 그는 박 비서에게 자신의 모든 지시를 비밀리에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최종 대결로 치닫고 있었다.
한 아이의 생명과 두 거대 그룹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싸움이었다. 이도현은 장석준의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비명소리에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장석준의 요구는 명확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포기하고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것. 이는 사실상 타이탄 그룹과의 전쟁에서 백기를 드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수아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을 구해야만 했다. 박 비서, 지금부터 내 지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행하게. 도연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장석준에게 내가 그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메시지를 보내. 그리고 즉시 내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를 파기하는 신용을 해. 검찰에는 수사 중단을 요청하고 언론에는 내가 장석준과의 분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해. 박 비서는 도연의 말을 듣고 놀랐다. 사장님, 그렇게 되면 주스그룹의 명예는 물론 사장님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장석준은 사장님을 비웃을 겁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수아의 안전이야. 장석준은 내가 자신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거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그가 방심할 거야. 그때 우리는 수아를 구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도연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그는 장석준에게 거짓된 승리감을 안겨준 후 그의 등 뒤에 비수를 꽂을 생각이었다. 도연은 박 비서에게 수아의 위치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장석준이 수아를 외딴 곳에 감금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눈앞에 보란 듯이 숨겨둘 것이라는 직감도 들었다. 장석준은 언제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다. 주스그룹은 겉으로는 장석준의 요구를 들어주는 듯했다. 검찰에는 수사 중단을 요청했고 언론에는 이도현이 장석준과의 싸움에서 물러난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세상은 도연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했고 장석준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도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음으로써 완벽한 복수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이도현의 치밀한 함정이었다. 그는 장석준이 가장 안심하고 방심할 때를 노리고 있었다. 주스그룹의 모든 정보망은 비밀리에 수아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다. 도연은 장석준의 통화 내역, 차량, 동선, 그리고 그가 최근에 방문했던 장소들을 낱낱이 분석했다. 그때 한 가지 수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장석준이 최근 몇 주간 특정 주소지에 위치한 낡은 오피스텔을 자주 방문했다는 기록이 나온 것이다. 그 오피스텔은 타이탄 그룹의 명의가 아닌 장석준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게다가 그 오피스텔은 수아와 박수진 씨가 살던 서초동 지역과도 가까운 곳이었다. 수상하군. 장석준은 왜 저 낡은 오피스텔을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그렇게 자주 방문한 거지? 도연은 직감적으로 그곳에 수아가 감금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장석준의 오만함은 그가 수아를 멀리 떨어진 곳에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두게 만들었을 것이다. 도연은 박 비서에게 그 오피스텔의 정보를 더 자세히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오피스텔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특수한 방음시설과 감시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곳은 감금을 위한 완벽한 장소였다. 수아가 저곳에 있어. 도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장석준은 내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을 거야. 이 틈을 노려야 해. 도연은 수아를 구출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계획했다.
그는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장석준에게 경찰의 개입을 알린다면 수아가 더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주스그룹에 정의 경호원들과 함께 직접 수아를 구출하러 가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자신의 손으로 구하고 싶었다. 그는 박 비서와 함께 오피스텔 주변을 잠복했다. 오피스텔은 낡고 허름했지만 건물 주변에는 장석준의 부하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도연이 순순히 물러섰다고 생각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경계가 삼엄하군. 장석준은 수아를 철저히 지키려 하는군. 도연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오피스텔 침투 계획을 설명했다. 최대한 소리 없이 침투하여 수아를 구출하는 것이 목표였다. 새벽 2시. 오피스텔 주변의 불빛이 희미해질 무렵 도연과 경호원들은 작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건물에 접근했고 특수 장비를 이용해 잠긴 문을 조용히 열었다. 내부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복도에는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왔다. 도연은 수아의 비명소리가 들렸던 층으로 향했다. 그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손에는 유진의 사진이 든 작은 펜던트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맹세했다. 수아를 반드시 구해낼 것이라고. 복도 끝 가장 안쪽에 있는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도연은 그곳에 수아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대었다. 안에서는 낮은 운걸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엄마, 무서워요. 그것은 수아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도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동시에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굉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방 안의 풍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방 안은 낡고 어두웠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수아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장석준의 부하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도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꼼짝마 도연이 총을 겨누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그 속에는 폭발 직전에 분노가 담겨 있었다. 장석준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총을 꺼내 들려 했지만 도연은 그들보다 빨랐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맹수와 같았다. 그는 순식간에 부하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주먹은 정확했고 그의 발차기는 강렬했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그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수아를 해치려 한 대가였다. 수아는 공포에 질려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도연의 낯선 모습에 겁을 먹은 듯 했다. 도연은 쓰러진 부하들을 뒤로하고 수에게 달려갔다. 그는 수아를 품에 안았다. 수아의 작은 몸은 그의 품에서 가늘게 떨렸다. 수아야.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아. 무섭지 않을 거야. 도연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무한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도연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아빠, 아빠. 그녀는 생전 처음 불러보는 아빠라는 단어를 어색하게 내뱉었다. 도연은 수아의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는 수아가 자신을 아빠라고 불러주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랐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수아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그녀를 고통 속에 방치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수아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도연은 수아를 품에 안은 채 방 밖으로 나왔다. 경호원들은 이미 오피스텔 내부의 모든 부하들을 제압한 상태였다. 그들은 신속하게 수아를 차량에 태우고 오피스텔을 벗어났다. 도연은 수아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다. 수아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도연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도연은 수아와 할머니가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즉시 장석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는 승리감과 함께 냉혹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장석준, 내 놈의 계획은 실패했다. 수아는 무사해. 그리고 이제 내 놈이 내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내 놈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전화 너머에서 장석준의 격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도현, 감히 내 놈이 나를 속여.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놈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거야. 늦었어. 장석준, 내 놈의 모든 비리와 범죄에 대한 증거는 이미 검찰에 넘겨졌어. 내 놈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내 놈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도연은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장석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버렸던 도박에서 패배했다. 그의 악마적인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도현은 수아를 구출함으로써 장석준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장석준은 쉽게 무릎 꿇을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칠 것이고 도연은 그에 대비해야 했다. 그는 수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유진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도현의 저택은 수아를 무사히 구출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장석준은 비록 수아 납치에 실패했지만 그의 광기와 집착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패배가 그를 더욱 잔혹하게 만들 것이라고 도연은 직감했다. 그는 수아를 자신의 딸로 인정한 이상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지켜낼 것이라고 맹세했다. 사장님, 장석준이 현재 구금되어 있긴 하지만 그의 수하들이 여전히 외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아 양의 경호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박영준 비서실장이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알고 있네. 저택의 모든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리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게 수아의 동선은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그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해.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아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장석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도현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과 함께 타이탄그룹 내부에서 장석준의 비리에 대한 추가적인 제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 해외 페이퍼 컴퍼니 운영, 그리고 비자금 조성 등 수많은 범죄 행위들이 낱낱이 밝혀졌다. 특히 최유진의 사고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장석준이 사고를 위장하고 그녀를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즈스그룹과 타이탄그룹의 CEO가 연루된 거대 비리 및 살인 사건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장석준은 법정에 서게 되었고 그의 재판은 연일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법정에서 장석준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이도현의 모함이라 주장하며 자신은 무고하다고 외쳤다. 그의 변호인단은 막강한 법률팀이었고 교묘한 논리로 증거들을 반박하려 애썼다. 그러나 이도현은 철저히 준비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보강했고 유진의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장석준의 살인 혐의를 입증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도현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의 증언은 냉철하고 논리적이었으며 모든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는 장석준이 유진을 제거하고 수아를 빼돌린 동기, 그리고 그가 벌인 모든 악행들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장석준은 이도현의 증언을 듣고 격분했다. 그는 법정에서 소리 지르며 도현을 비난했지만 그의 분노는 오히려 그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도현의 가족을 파괴하려 했던 이유를 합리화하려 했지만 그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갔다. 특히 수아의 존재는 재판의 핵심 증거 중 하나가 되었다. 수아의 출생 기록과 최유진의 사망 기록이 연결되면서 장석준이 얼마나 잔혹하고 교활한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명백해졌다. 검찰은 수아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장석준의 죄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재판은 한 달 넘게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장석준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재판을 조작하려 했지만 이도현은 그의 모든 시도를 막아냈다. 이강철 회장 역시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동원하여 아들을 지원했고 장석준의 뒤를 봐주던 세력들까지 무너뜨렸다. 마침내 선고일, 법정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도현은 법정 맨 앞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판사의 선고를 기다렸다. 그의 옆에는 박 비서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판사는 장석준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최고 형량을 선고했다. 살인, 납치, 감금, 그리고 불법 비자금 조성 등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였다. 장석준은 선고를 듣고 절규했지만 그의 발버둥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법의 심판대 위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법정을 나서면서 이도현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 대신 깊은 회한과 함께 묵직한 책임감이 엿보였다. 그는 장석준을 심판대에 세웠지만 유진의 죽음과 수아의 고통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다. 수아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도연의 저택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녀는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렸고 도연은 그녀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수아의 교육은 물론 그녀의 심리치료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 수아는 점차 밝고 명랑한 아이로 성장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었다. 도연은 매일 밤 수아의 침실을 찾아가 그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수아는 도연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도연은 그녀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맹세했다. 다시는 이 아이에게 어떤 고통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수에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어느 날 저녁, 수아는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도연은 수아의 질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유진의 사진을 수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내 엄마는 아주 아름답고 따뜻한 분이셨단다. 아빠는 엄마를 너무 늦게 만났고 또 너무 일찍 헤어졌지만 엄마는 아빠에게 너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셨어. 수아는 사진 속 유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엄마, 보고 싶어요. 도연은 수아를 품에 안았다. 엄마는 항상 수아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수아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걸 보면서 기뻐하실 거야. 그는 수아의 작은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그는 유진을 영원히 가슴속에 묻고 수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저스그룹은 장석준의 비리로 인해 일시적인 혼란을 겪었지만 이도현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도현은 장석준과의 전쟁을 통해 더욱 강하고 노련한 CEO로 성장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인간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의에 맞섰고 결국 정의를 실현했다. 그의 식사 문제는 여전히 수아의 요리에 의존해야만 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수아의 음식은 그에게 생명 그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의 딸이 주는 사랑과 치유의 상징이었다. 수아의 순수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은 그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켰다.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도현은 자신의 삶이 과거의 상처와 후회로 가득했지만 수아의 존재로 인해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었고 그의 메마른 영혼에 단비가 되어 주었다. 그는 수아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삶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시련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는 수아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삶은 이제 딸을 위한 삶이었다.